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7%로 집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도종환의 시집 접시꽃 당신에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도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 그리고 SK건설의 라오스댐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수영 김용민 동지께서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살아남기 위한 보급형 전략 무기로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그동안 불량 재래 선풍기들이 과열과 불량으로 수류탄처럼 폭발하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안전이 최우선인 휴대용 선풍기를 수소문한 끝에 결국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를 찾아내신 것이었다. KC 안전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까지 보상 가능하며 한 번 충전에 8시간 사용 가능, 36데시벨의 초저음에 2단계 풍속 조절까지 가능한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KTX 해직 승무원이신 김승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KTX 해고 승무원의 투쟁 4,526일 그 시작과 끝에 함께 해주신 저희들에겐 항상 따뜻한 삼촌 같았던 분, 노회찬 의원님은 늘 소수 약자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강자와의 싸움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머와 품위를 잃지도 않으셨습니다. 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평생 살아오셨으나 우리는 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남기신 뜻,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모여 펼쳐나가겠습니다. 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항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옆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모습 기억하고 그 뜻 이어가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추도사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더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 맑은 호수로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 가요, 회찬이 형. 아시죠?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고인과 14년 동안의 우정을 간직하고 계시는 영화배우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박중훈님. 제가 형님이 이번에 미국에 계실 때 문자를 보냈어요. 길지 않은 문자였는데, 형님 오랜만입니다. 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출근이에요. 듣고 계시죠? 이제 겨울에 뜨거운 굴국밥 누구랑 먹습니까? 형님 그리워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아,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이 자리 모든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젠 당신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
내게 알 수 없는 건 그건 내 맘이 밀려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으나 눈물 나게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맘을 굳게 벙커원 교회는 이번 주 일요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도하는 예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예수의 뜻을 가장 진정성 있게 실천한 분으로 벙커원 교회는 노회찬 의원을 기억합니다. 노회찬 의원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소원하며 뜻을 모으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내일 모레지요. 7월 29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건물 3층, 벙커원 건물 3층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백기무 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은 논란이 된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 이렇게 기무사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은 문건 내용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네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진 백기무 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엄령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업무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은 군의 기본 업무예요.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서에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위원회에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한번 기무사에서 해봐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은 그래도 상명하고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죠, 당연히. 근데 한민구 장관이 시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죠. 그렇게 치더라도 검토 문건을 보면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세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본 정치인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국민들도 그렇겠죠. 불쾌하죠, 상당히. 아니,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건 이건 자유의 영역인데 국회를 봉쇄한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작전기획을 수립하지 유리한 상황에서 작전기획을 수립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고 국회의원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오는 걸 봉쇄한다? 이게 뭡니까? 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도 국회의원 손발을 묶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 이거는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번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보면 이제 알겠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 이후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손질한 이른바 오세훈법은 2004년에 시행됐는데요. 진보 정치권 안팎에선 오세훈법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축시켰다. 부자들만 정치할 수 있게 만든 오세훈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현역 정치인들의 견해 들어보시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의 말입니다. 지역위원장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는 이제 올 한 해 후원액 한도가 절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데요.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한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냥 이제 1억 5천인데요. 1억 5천 하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역구 사무실을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 또는 개인 돈으로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지역 활동을 통한 의정 활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용도가 애매해서 정치자금으로 쓰기 어려운 면이 또 있는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지역 가서 밥 먹는 거는 정치자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 개인 세비를 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범법자로 만들어낼 여지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돈 쓰는 게 가장 편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 원내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그렇죠. 원외 인사는 없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정치 활동하지 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하라는 거죠. 이 정치자금법은 2004년도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출발은 2002년 차떼기 대선 자금. 그렇죠. 한나라당 800억 기업으로 모금하고 차떼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연동해서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건데 취지는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이거요.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비점 그리고 보완한 점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 원외에 대한 지나친 차별 그리고 거대당에 모이는 너무 쏠림 현상의 후원금 구조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선거에 나가면 후보자는 후원금 잘 모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구청장, 기초단체장은 선거 비용의 2분의 1만 50%만 모금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다. 왜? 이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거지만 구청장은 삼선하면 그만둬야 돼. 국회의원은 왜 삼선하면 그만 안 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와 신인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선 같은 경우는 4개월 전부터밖에 후원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그것도 절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으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있는 애는 3억을 모을 수 있는데 신인들은 1억 5천밖에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 신인들 또 원외 인사들 이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실제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편법으로 무슨 포럼이라든지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차떼기 그 맘때 사실은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은 둘 수 있으되 그러니까 후원의 사무실. 그렇죠. 후원의 사무실은 둘 수 있으되 당초 우리가 지금 뭐 지역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사무실처럼 이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구 사무실은 불법이거든요. 그 문제 삼으면 다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실질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포럼이라든지 연구소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풀뿌리 어떤 당원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뭐 관리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 실질적인 면들을 법이 반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계속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진보 진영 소수 정파, 정당 이런 데는 정당 사무소가 그 지역의 진지가 되거든요. 근데 보수 세력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기득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구당을 없앤 것 자체가 진보 진영한테는 싹을 자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진보 정당, 소수 그런 진보 야당 이런 데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게 자기 근거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보수 지역은 근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유사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지 세례가. 그래서 지구당 부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있다는 거죠. 지지 세례가. 그래서 지구당 부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치가 아니라 한국당을 패싱시키며 대결 정치를 벌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수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협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여준 전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두 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자,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한국의 보수 세력, 그동안 집권을 오래 했던 보수 세력 그걸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의 대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적폐 청산에 매달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적폐 세력하고 연정을 한다. 협치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임박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당선 유력하다고 대표로 당선 유력하다는 이해찬 의원은 과거에 보수를 괴멸시켜서 장기 집권해야 된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 괴멸시켜야 될 세력하고 협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모순이에요. 모순이다.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언어 파괴예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위가 심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나? 이 사람 정체성이 뭐야? 둘째, 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요. 협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자, 민주공화국의 국정운영 원리 자체가 협치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지지 세력을 달리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국회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한다고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화 타협이에요. 그게 정안되면
다수결로 네.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대제도만 충실히 운영하면 네. 이게 저절로 이게 민주주의고 협치고 국민통합인데 마치 뭐가 협치라는 가치가 따로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냐, 네. 새로 발견한 것이냐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원리만 지키면 되는데 대제도만 지키면 되는데 네.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걸 내각에다 한번 장관 한두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럼 야당이 장관 한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네. 그럼 자기들이 반대했던 정책을 찬성할 겁니까? 아하. 그러면 그 국민이 그 정당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 국회에서 예.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걸 대화 타협으로 또 다수결로 네.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그 원리만 제대로 지키면 그게 협치인데 대의민주주의를 자꾸 발전시켜라. 이런 나쁘게 말하면 꼼수를 왜 자꾸 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DMZ에 위치한 감시초소 GP 철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P 병력과 장비 철수 계획을 밝혔다. 북한 역시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방부 여석주 정책실장의 업무 보고 들어보시죠. DMZ 내 GP 철수,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체계화 정례화하여 특히 남북은 DMZ 내부에 있는 중화기하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북전단 문제로 남과 북 GP가 총격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런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올해 안에 GP 50여 개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에 철수에 들어가는 GP는 병력과 장비가 배치된 상주 GP, 병력 미배치 상태지만 유사시 거점 점령을 위해 관리하는 비상주 GP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어서 철수 GP에는 당초 군사분계선 MDL 2km 안에 포함됐으나 철책 전방 이동으로 철책 남쪽에 남게 되면서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폐 GP도 첫 단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상호 GP 철수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GP 시범 철수 이후에 역사 유적 및 생태 조사와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 0.7%로 떨어졌는데 수출도 주춤하고 말이죠. 민간 소비만 조금 성장했고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 쳤고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수치를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수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나쁜 수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책임을 물을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브리핑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간 뉴스를 대부분 보시고 들으실 텐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조간 뉴스는 대부분 난리가 났을 겁니다. 2분기 성장률이 0.7%라는 수치를 크게 보도했을 거고 아이고. 눈에 뻔히 보이죠. 설비 투자가 최악이었느니 뭐 이런 제목이 뽑혔을 거고 경제 성장률 박살났다 위기다 뭐 암울한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하느니 발표했던 이 2분기 GDP 통계는 GDP 통계로만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나 GDP에 관계된 통계를 판단할 때에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지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컨센서스라는 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 중요한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하죠. 만약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수치가 시장 예측 평균치보다 매우 좋으면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컨센서스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 쇼크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증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준거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2분기 실적 시장 예측 평균치가 얼마였냐면 0.7에서 0.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GDP 성장률 0.7%라는 수치는 시장의 평균 예측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예상된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게 분명한 언론 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 GDP에 대한 제일 정확한 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한 줄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을 안 할 뿐이죠. 실제로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 0.7%, 설비 투자 2년 3개월 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망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확 느껴지죠.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398조 3,35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0.7에서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게 바로 컨센서스라는 거고 시장 예상대로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기사 제목을 설비 투자 최악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진짜 나쁘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해도 지금 경제가 좋냐?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나쁘냐?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그저 그래요 입니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원래 3%로 예상을 했다가 실물 경기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아주 약간 낮아진 상태죠. 이것도 이제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거의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 위기가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는 마지막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 GDP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 성장률 지표가 1.4%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2분기가 0.7%였으니까 작년 3분기 1.4는 올해 2분기보다 2배가 더 높았던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 그 당시의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 중에 우와, 우리 경제 끝내준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하고 일치하는 성적표였는데도 거의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쏟아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GDP 성장률이 2.9% 정도 될 건데 이게 그렇게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수치냐?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는 대목인데 이미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를 못 넘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3%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거죠. 과거는 어땠느냐? 2008년에는 2.8%였습니다. 2009년에는 0.7%였어요. 이거는 IMF 때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의 최저치였다고요. 그리고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를 하니까 2010년에 반짝 6.5%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백도를 해서 3.7로 내려왔고요. 2012년에는 2.3%를 찍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문을 엽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일이죠. 박근혜 때 어땠느냐. 집권 첫 해에 겨우 3.0에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2014년, 15년 잠깐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다 2.8%로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고 봤었던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2.8%, 2016년 2.8%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0, 올해는 2.9예요. 어떻습니까? 2015, 2016보다 2017, 2018이 더 좋은 겁니다. 지표상으로도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냐고요. 거의 비슷한 성적표. 심지어 수치상으로 2015, 2016은 2017, 2018보다도 더 나빴는데도 그때는 나라 망할 것 같다는 보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 2016 박근혜 만세를 부르고 자빠졌던 언론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도 조금 웃긴 겁니다. 이명박은 7%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느냐. 이명박은 4대 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채라는 건 빚이어서 빚은 최후의 수단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 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 해 경제 성장률이 2.8이었다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3.0과 2.9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 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죠.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오히려 2015나 2016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균형을 심각하게 잃었죠. 물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라내서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할 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풀로 끌어쓰고 만든 2015, 2016 실적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 나라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악마의 부르짖음 같은 거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2분기 GDP 분야에서 수치상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측면이 건설 투자 분야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해버렸어요. 전분기에 비해서요. 주거용 건물 건설, 토목 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 좋았습니다. 건설 분야가요.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 분야 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 건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GDP 올리는데 제일 쉬운 게 땅 파는 거거든요. 땅 파고 건물 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 숫자를 마사지할 때, 성장률 지표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짓이 땅 파는 겁니다. 정부 관급공사 막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죠. 이명박근혜는 그 짓을 하고 그 정도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토건, 건설 이런 걸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는 걸 거의 포기했습니다. 지표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건설 분야 지표가 상당히 나쁘니까요. 이 말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없이요. 올해 2.9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조금 사악한 정부였다면 올해 6월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1분기, 2분기에 관급공사 막 때려 박는 겁니다. 이러면 숫자가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토건성장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매우 저는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요. 안 좋은 지표는 뭐냐? 수출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출 지표는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EU가 지금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니까요. 요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질 이야기여서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건 외부 조건의 악화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일단 보고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건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 통계가요. 실제로 어제 통계를 보니까 민간 소비가 진짜 찔끔 늘었습니다. 고작 0.3% 늘었는데 요 성장률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GDP 통계에 나왔지만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봤었던 수치는 엊그저께 하루 전에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활 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 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를 좀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100보다 낮으면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수입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비관 심리가 많았을 때 100보다 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집합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앞으로 미래도 안 좋을 것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2분기 소비도 안 좋았고요. 엊그저께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0으로 나왔던데 100보다 넘으니까 절대 수치로는 뭐 평균보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그 전달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4.5%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이 수치는 사실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으면 소비 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아픈 대목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 말은 내수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미래 지표인 소비 심리까지 악화된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치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지갑을 활짝 열 정도로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요. 부채가 1,400조가 깔려 있는데 이자 1%만 높아져도 14조 원이 은행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높아지는 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지간한 정책으로 이 부담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여를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전 정권 탓한다고 지랄할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제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이 부담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둘째는 지금까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중에 정부가 했던 정책의 가장 강력한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게 이상하게 자영업자들의 손실하고 겹쳐져 버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내수 증진에 힘을 받으려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 걸 뺏어서 한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토요 스페셜에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들이 더 지금부터는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로 보여요. 특히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이게 좀 빨리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의 압박을 넘어설 정도로 좀 힘있는 속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심리입니다. 6개월 뒤에 더 나아질 거야. 1년 뒤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 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를 지배를 하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이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합니다. 이게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실직 사태를 한번 겪어보고요. 전후에 처음으로 경제 위기라는 걸 겪어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진짜 미친 듯이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은행 이자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받아요. 은행에서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대언론 정책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국민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에 빠지는 지옥문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옥문은 잘못 열면 굉장히 길어져요. 일본처럼 수십 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기업과 일체의 조직으로 봐야죠.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체합니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안 2015년, 2016년보다 나은 경제지표를 놓고도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죠.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기업주도 성장으로 돌아와, 수출주도 성장으로 빨리 돌아와 이거죠. 9년 동안 해보고 망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기업가 고소득자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도 더 좋아진 성적표를 보고서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악마적인 선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일치된 이해관계니까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저런 선동이 먹히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건데 그래서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 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상당히 걸러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달 소비 심리가 갑자기 크게 악화됐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줄기차게 만들어냈던 경제 위기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약간의 허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를 부추기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죠. 이게 잘못 빠져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분기 GDP 숫자의 결론은
건설 경기에 부양 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 심리의 악하고 분명히 이 점은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지표는 우리가 황급히 낙수 효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신호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내수가 악화됐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즉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2분기 GDP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쯤에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대외 변수인 수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학점을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컨센서스와 일치했다는 측면과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는 측면을 보면 7.5에서 8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예, 그러면은 B 정도 되겠네요. 네, B 정도인데 보완돼야 될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면은 대언론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빨리 잘 풀어나가야 되고 복지정책 강화라는 것을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7.5에서 8.5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병3 백기무 부대장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병3 대령의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백기무 부대장 민병3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아이고, 민병3 대령,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월요일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민병3 대령은 윗선의 지시란 이유로 국민을 짓밟으려는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없던 양심이 저녁 신청 후에 생겨난 겁니까? 네? 국방부가 민병3 대령의 업무용 PC를 털어갔다고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극상으로 몰아가니 억울하다고요? 하하하하. 그런데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담겼다는 그 회의록 문건, 민병 3대령이 직접 작성한 거잖아요? 기무사 위선의 지시를 잘 따르시던데 문건 작성이나 이번 폭로도 위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병 3대령은 내년쯤 전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나겠지요? 네? 일개 대령이 장관님 발언을 거짓말로 전하겠냐고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요? 아이고, 목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파면을 당하면 연금도 박탈되는 거지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 전주 26도, 부산 2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6도, 춘천 35도, 대구 37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래된 시집 한 권 골랐습니다. 조정환의 시집 접시꽃 당신입니다. 아이고, 시집도 유명하고 또 시인도 유명하죠? 예. 시인이 공직에 있어서 골라서 어떨까 싶은데 뭐 시인으로 읽는 거니까요. 제가 들고 있는 시집이 1986년에 나온 초판본입니다. 시집 한 권값이 그때 2,000원이었는데. 책 뒤쪽에 보면은
도종환 시인의 젊었을 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장발머리의 사진입니다. 한국 시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팔린 시집일 겁니다. 이 접시꽃 당신이, 그죠? 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아내 구수경 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쓴 시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고 해요. 예. 제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쓰는 시들이. 네. 오늘이 날이어서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 연결식이 있었어요? 네. 우리 노회찬 의원 보내는 날이어서, 이 시집이 떠올랐습니다. 예. 도종환 시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싸워왔고요. 전교조 활동하셨죠? 네, 전교조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 한 권을 읽다 보면은, 물론 다 좋을 수도 없고, 또 다 나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집이든지. 그 중에 한두 편은 다 빛나기 마련인데, 이 접시꽃 당신만 해도 표제적인 접시꽃 당신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가면은 교육 현장에 싸웠을 때 그 힘겨웠던 과정들을 쓴 시들도 있습니다. 한 편씩 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집 한 권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꽤 많이 골라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암병동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이 젊은 시절에 싸워왔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참답게 산다는 것은 참답게 싸운다는 것, 싸운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 빼앗기지 않고 되찾겠다는 것, 생명과 양심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고 정의와 자유와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니 밀물처럼 달려오는 죽음의 말발굽 소리와 위압의 칙칙함 칼바람에 맞서 끝끝내 물러설지 않는 것도 우리들의 싸움이 지켜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싸우는 때문, 참답게 싸우는 것이 참답게 산다는 것이기 때문,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80년대 처절한 싸움터에서 이런 시들을 읊었으리라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을 믿는 싸움. 네.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집을 참 오랜만에 꺼내보는데요. 이쪽 귀퉁이가 이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오래된 책입니다. 33년이 지났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다시 읽으니까 새롭네요. 역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때 읽느냐에 따라서 울림이 있는 시들은 그 울림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천둥소리라는 시입니다. 360날을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손 닿는 곳 풀뿌리마다 살을 나누어주며 거울처럼 맑은 하늘빛 안고 나도 강물로 흐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몸은 천둥소리, 어두운 구름 위를 가로지르며 홀로 깊어가는 천둥소리. 다시는 죄 없이만 살아갈 수 있다면 고요히 저무는 이 세상 그림자를 안고 나도 푸른 나무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몸은 천둥소리, 다독일 수 없는 우울한 마음으로 온 하늘 두드리며 가는 소리. 내 몸은 왜 일찍이 이 땅에 작고 든든한 들풀 위에 내리는 이슬일 수 없었을까요? 기어코 이 세상 썩고 더러운 것들의 목덜미 움켜잡고 세차게 여울로 굶굴러 가야 할 장대처럼 쏟아버려야 할 빗줄기가 되어야 할까요? 내 몸은 지금 천둥소리, 검푸른 하늘빛으로 땅에 내리는 노여움의 소리.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서 암병동과 함께 천둥소리도
싸워야 하는 세상, 싸워야 하는 나의 현실의 다짐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절절한 그 사랑의 서정시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쓴 시들 몇 편 보겠습니다. 예.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쪽 팔을 잃고 고통에 소리칠 때 우리의 마음 절망으로 꺾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잃고 가슴을 찢겨 울 때 우리의 가슴 나약함으로 덮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입술을 깨물 때 자유와 정의를 향한 뜨거움 식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 쓰라려 넘어질 때 평등과 평화를 이루려는 믿음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다른 또 한 팔로 상처를 감싸며 두 무릎이 남았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동토오는 새벽에 굳셈을 믿는 것도 어둠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시린 바람 속에서 손에 손 맞잡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비추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저는 이 시 중에서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 쓰라려 넘어질 때 평등과 평화를 이루려는 믿음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면은 욕망에 눈을 뜨고 이기주의에 함몰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등과 평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 참 깊은 통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 발견하는 게 참 놀라운 힘을 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대 떠난 빈자리입니다. 그대 떠난 빈자리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리라. 천둥과 비 오는 소리 다 지나고도 이렇게 젖어있는 마음 위로 눈부시게 환한 모시저고리 차려입고 희디흰 구름처럼 오리라. 가을 겨울 다 가고 여름이 오면 접시꽃 한 송이 하얗게 머리에 꽂고 웃으며 내게 오리라. 그대 떠난 빈자리 절망의 무거운 발자국 수없이 지나가고 막막하던 낯빛 하늘 위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음으로 꽃모자를 흔들며 기다리던 당신은 오리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살아있다 믿으며 살아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영원하다 믿으며 그대 떠난 빈자리 그토록 오래 고인 빗물 위로 파란 하늘은 다시 떠오르리라. 이 부분에서는 또 기다리던 당신은 오리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살아있다 믿으며 살아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영원하다 믿으며 이 부분 네. 그대 떠난 빈자리 그토록 오래 고인 빗물 위로 파란 하늘은 다시 떠오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뭐 누구에게 바친 시든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줄 압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유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죽음을 만나고서야 삶의 그 깊은 의미를 조금씩 깨닫습니다. 당신은 끝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영원한 삶의 보배가 참으로 많음을 당신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러 시인은 이 세상에 왔다는 그 말의 뜻도 비로소 알게 합니다. 네, 유산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참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무엇이든 가까이 있든 아니면 멀리 있든 함께 호흡하고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울컥울컥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노회찬 의원님, 우리 호빵맨 의원님 안녕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입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우리 비록 개울처럼 어우러져 흐르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우리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마른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어딘가 꼭 살아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예.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헌시가 됐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 시 말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떠나는 날인데요. 네, 도종환 선생의 시는 많이 노래로 만들어졌죠. 예. 오늘 그 노래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뒤돌아보면서 왕자께서 하실 법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안진뱅이 민들레라는 작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나 죽은 뒤 이 나라 땅이 식민의 너울을 벗었거든 내 무덤가에 와서 놀아라. 새떼처럼 하얗게 아이들 데리고 와 웃으며 손뼉치며 놀아라. 나 죽은 뒤 아직도 이 나라 땅이 식민의 너울로 그늘져 흐리거든 내 무덤가에는 오지 말아라. 돌아가 피 흘리며 싸워라. 나 죽은 뒤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안진뱅이 민들레로 돋아 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지켜보다 꽃 닿으면 불씨로 산천 떠돌며 보리라.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이 진달래처럼 환하게 살고 살아 지켜야 할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리라. 네. 안진뱅이 민들레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였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들을 노래 다시 떠나는 날에서 제가 가장 큰 위로를 얻었고 박근혜 씨가 당선된 다음 이 가사를 접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대 절망케 한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네, 진보 정치가 달려온 길이었고 그 앞부분에 있었던 노회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떠나는 날. 네, 이 노래 잠깐 들으면서 정선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은 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한 번 길을 떠나면 산맥 앞에서라도 힘찬 날개짓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가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은 사랑이여. 뉴스포렌 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백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에 송영무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책임을 무겁게 질 주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1,31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5% 거의 모든 시민들은 기무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5%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경숙님, 논점을 흐리려 한 죄도 기무사에 물어야 합니다. 큰별 지단님,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할 집단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역시 뉴스기 능력평가 코너 하루 쉬어갔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아스카 안대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민수님의 그 사람 노회찬이란 한결의 기고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될 수 없다는 교과서를 믿었던 까까머리 고등학생. 책 속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정치를 위해 용접공이 된 정치 외교학도. 누구나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운동가. 좋은 세상이 왜 좋은지, 나쁜 세상이 왜 나쁜지, 캐캐 묵은 고기 불판을 왜 바꿔야 하는지 공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던 정치인. 축 처진 어깨로 막걸리 한잔할 때면 웃으며 다가와 등 토닥이며 빈잔을 채워줄 것 같은 영원한 인생 선배.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언제든 만나 주었을 그 사람. 네, 그 사람을 오늘 보냅니다. 회찬이요, 영면하소서.
무척 사랑했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